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13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도 곧 결정됩니다.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에선 성인 남녀 1,001명에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할 건지 물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한다가 50%로 더 많았지만 수용하지 않겠다도 44%로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역시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요, 수용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수용한다가 53%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12%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정반대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수용한다가 46%, 수용 안 한다가 51%였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예측을 해본다면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복귀할 때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선고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과연 선고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발표가 됐죠. 탄핵에 대한 의견, 인용해야 한다가 57%, 기각해야 한다가 35%로 인용 쪽으로 꽤 기울어 있습니다. 모름과 무응답은 9%로 나타났고요. 다만 헌재에서 내 생각과 다른 결론을 냈을 때 수용할 것인가, 탄핵을 반대하는 층에선 수용하지 않겠다, 즉 불복이 41%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수용하지 않겠다, 즉 불복이 과반인 51%가 나왔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이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중요한데, 승복이냐 불복이냐라는 두 단어로 가둬서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두 정치인께서 좀 풀어주시죠. 먼저 이건태 의원님. 예, 인용이 57%, 기각이 35%라고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저 결과를 존중합니다. 근데 12.3 비상계엄이 있고 난 이후에는 훨씬 이 파면 인용, 탄핵 인용이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57%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이 기각 35%는 제 생각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반영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인용 그 자체만 보면 지금 57%보다 오히려 더 높을 거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인용한 분들이 승복하지 하고 싶지 않다. 예,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선 예. 탄핵이 안 나오면 승복을 하기 어렵다라는 예. 의견이 많다는 거죠. 예. 그것은 탄핵을 해야 된다, 파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면이 안 되면 이건 대한민국은 독재의 문을 여는 것이고 후진국으로 가는 것이고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민 모두가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본인들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강도가 파면을 요구하는 강도가 강한 겁니다. 예. 네, 뭐 제가 평소에 그 존경하는 우리 이건태 의원님 나오셔서 또 첫 토론에서 이렇게 갑자기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지 않습니까? 57%와 35%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12.3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즈음 12월 중순, 하순 했던 여론조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과 비슷해졌죠. 두세 달의 평의가 거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이름을 이렇게 달달 외우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보셨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선동적으로 하는 말에
흘려가지 않으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TV와 뉴스 매체에서 섭하시고 그들 나름의 판단을 해서 의견이 바뀐 부분이 이렇게 상당하게 지금 57, 35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정치인과 피선출자에 대한 탄핵은 9명에 6명, 지금은 8명에 6명.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입니다. 슈퍼 머저리티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6% 또는 75%가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75, 66이 돼본 여론조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지만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여야 할 것 없이 하는데 만약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반영된다면 결과는 기각 또는 각하가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이 불복 수용의 문제에서 누가 더 이 문제를 더 강렬하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한 메시지에 강한 영향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 번도 불복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4월 4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말 질서와 평화가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저는 이걸 지킬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물어보면 승복하시겠습니까 하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워딩들이, 이 발언들이 그쪽 진영 분들의 생각에 스며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위험한 정치적 행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질서, 대통령 탄핵을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고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OX로 나눠서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면 불복하겠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 보시면 정말 주요 정치인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기각 각하내면 제2의 이완용이다. 역사의 죄인이다. 을사오적이다. 뭐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천명해야 된다. 이런 정말 노골적인 협박을 넘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이 상태. 이건 진영을 떠나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반론 들어야겠네요.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지금 위헌 위법 비상계엄의 가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해자는 국민과 국회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묻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거냐? 그렇게 묻는 것이지 피해자한테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거냐 묻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피해자인 국민과 국회에게 법원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냐고 묻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제가 재밌는 요것만 좀 관점을 예, 잠시 네. 잠깐만 굉장히 예. 중요한 예. 얘기를 2차 가해라고 바로 하시기 꺼내드릴게요. 때문에 예. 뭐 그런 비유를 쓰시는데 그건 저는 오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탄핵을 소추한 당사자는 국회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이 탄핵 심판을 생성한 주체가 민주당입니다. 누가 가해를 했다는 겁니까? 탄핵 심판을 있게 한 주체가 민주당입니다. 소추인이 국회입니다. 그러면 소추인이 기각 각하일 때 승복을 하냐의 질문이지 피청구인이 승복하고 안 승복할 그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피청구인입니다. 소추인은 국회입니다. 이걸 헛갈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반론하시겠어요? 예. 짧게 해주시고 바로 발언하시죠.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 이름으로 한 겁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특전사하고 수방사 군인들이 국회를 침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피해자이고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과 국회, 민주당한테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전직 판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어떤 승복을 둘러싸고 제3자들이 얘기하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좀 우려스러운데요. 판결은요, 판결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 읽어보고 나서 그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저 판결의 논리에 승복한다. 훌륭한 판결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복이지. 지금 여당과 야당이 서로 승복해 이러고 있는 상황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고요. 판결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 판결을 보시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시고 논리 정연하고 내가 이걸 따라야겠다라고 하시면 승복하시면 되고 누구든 그게 아니면 오히려 불복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방식은 당연히 합헌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의 논리 자체가 저는 폭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오히려 판사로서. 예. 뭐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추인이 국회인데 국회가 승복을 안 한다. 민주당은 국회 소속이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차 가해다 이런 보통 뭐 성폭행 사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거는 단심제고 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 교수님께서 불복을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윤 대통령이 됐건 뭐 국회 민주당이 됐건 이건 승복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합헌적인 방식으로 불복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 그럼 어떤 뭐가 뭐가 있어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합헌적인 방법이. 정말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 판결은 당연히 승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심제입니다. 이거 재심 신청을 물론 할 수는 있죠. 아니,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재심을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재심이 되기 전까지 그 판결은 유효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저도 지금 탄핵 인용을 확신하지만 기각이 되면 그거는 기각된 걸로서 효력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하지만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 판결은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권위를 갖는 겁니다. 승복이 지금 얘기되는 맥락을 보면요. 일체 비판도 하지 말아라. 다른 합헌적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아니면 집회의 자유도 행사하지 말아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승복은 누구나 다 전제로 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 오히려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판결 2심 승복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신 게 누구십니까? 지금 바로 파기자판 얘기 나오는데요. 이미 보도가 됐죠. 10년 동안 2심 무죄를 3심 유죄로 파기자판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승복하자고 했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의 승복 논의는 사실 이 토론회에서 저는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승복과 불복이 사실 결과를 뒤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결과를 인정하되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집회라든가 비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승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정문에 대한 비판 그건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그러면 묻고 싶은 승복을 건제 말은 제가 이겁니다. 말씀드린 승복이라는 것이 과연 예. 뭘 의미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승복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뭐랄까요 해석, 관점 이게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 교수님 말씀을 이제 조금 두 번째 발언을 듣고 조금 더 잘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입법기관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저희들의 또는 저희보다 더 중직을 맡고 계신 당의 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일반 국민들이 TV를 시청하시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저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개인적 의사표명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책임이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쉽지만 승복한다. 뭐 이 표현이 저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정말 물리적인 폭력이나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라고 평화 유지를 위해서 지지를 발언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석에서 저 판결이 말이 돼. 저건 좀 이상하지 않아? 예. 이런 거는 뭐 100번 할 수 있죠. 그 표현의 죄를 누가 맡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승복 얘기는 서로 이제 관점 차이가 약간씩은 있으니까 겉돌 수가 있어서 이 토론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파면과 복귀가 어느 쪽이 더 국익인가 이 문제를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즉 대통령의 파면이 복귀보다는 더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게 2017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쪽이 더 국익이 크다고 판단하세요? 사실 입장은 다 양쪽이 갈릴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어떤 근거로 말씀하실지가 궁금하네요. 이건 김익현 변호사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예, 뭐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하면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통 설명이 되고 있어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이 이제 임기 중에 박탈되죠. 그리고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 국정 공백, 그리고 세 번째 국론의 분열,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지지하지 않는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작용이 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파면을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인용이 돼도 그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비율이 높잖아요. 그분들이 그 집회나 시위로 저는 그런 불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불복하실 가능성과 규모와 반대로 이제 이것이 기각됐을 때 찬성하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나가서 집회 시위하고 그런 식으로 할 규모에 비하면 훨씬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혼란의 가능성은 기각이 훨씬 크고 그래서 찬성으로 인한 어떤 이득이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갈 결과는 바뀔 수 있지만 예,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나요? 예. 비교 형량이라 예, 예, 그러나요?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갈 텐데 예. 지금 관점은 다르시고 예.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중대성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 인정이 된 걸 전제로 그 다음에 이제 중대성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중대성의 평가하는 기준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하냐, 또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냐 이 관점에서 중대하냐 이걸 예. 가지고 평가한다고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부터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 그 불법 위헌 비상계엄을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결국 이런 불법 비상계엄을 대통령은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계몽령이라는 이름으로 해도 되는구나. 이른바 이제 계엄 면허를 무제한 계엄 면허를 주는 꼴이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헌법은 무시되는 거고 계엄법도 무시되는 거고 그러면 국가가 헌법과 법이 무시되는 국가가 통치 체계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의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회 시위를 해서 시위를 할 거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거고 대외적으로도 대통령이 민주국가에서 평온한 때에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이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하지는 않다고 해요. 이게 아마 세상 다른 세계 시민들이 볼 때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나가더라도 이미 정통성을 상실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대통령이 이게 국가 정상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파면을 해서 얻는 이득이 복직시켜서 얻는 이득보다 훨씬 큽니다. 예. 이건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복귀를 하더라도 나라 안팎의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읽어주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판결문이라 그래야 될까요? 대통령을 탄핵할 때 있는 그 국가적 이익이 다른 시나리오보다 압도적으로 커야 한다 이렇게 읽어주셨죠. 압도적으로 과연 클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5대 5로 따져도
대통령의 복귀 후에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한 것처럼 정말 지긋지긋한 이 정치의 싸움을 마무리하는 개헌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고 여야 합의한에 따라서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하는 방식이 훨씬 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그걸 잃었을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제 오늘 난 뉴스를 봐도 미국 트럼프 정부도 대통령의 탄핵이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되는 대로 빨리 만나고 싶다. 한국이 지금 120 며칠 탄핵 정국으로 소용돌이치고 모든 뉴스가 탄핵 뉴스가 가는 동안 세상이 멈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세계 질서가 생각하지 못하던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우리 6월 달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대선 치르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하루락도 열겠습니까? 저는 교육의 상임인데 그렇게 많이 하던 상임이 하루도 못했습니다. 3월 달에.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과연 이 탄핵으로 인한 국익이 압도할 정도로 큰가? 이거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계엄 면허증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헌법 또는 계엄법을 좀 더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도의 통치행위지만 어떤 경우에 계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계엄을 빼버리든지. 근데 또 계엄을 뺄 수는 없습니다. 비상 내란 사태, 군 전시 사태에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계엄을 할 수 있는 거를 이 고도의 통치권이지만 조금 더 제한해서 명백하게 해주자. 이런 건 저는 충분히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장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입니다. 이분은 지금 부정선거론을 믿고 계세요. 조갑재 씨가 이번에 이제 그 투고한 칼럼에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런 제목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음모론과 싸워야 된다. 지금 이제 대통령 스스로가 감정 기복이 되게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까지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정선거론을 포기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67% 찾아봐야 되는 정확한 수치는 70-80%가 부정선거론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신 분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부정선거론을 믿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믿고 있는 대통령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정말로 손쉽게 위반한 아까 그 요건만이 아니라요. 절차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계엄할 때 계엄을 국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안 했어요. 관보에 해야 되는데 포고령 관보에도 안 올렸어요. 모든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부서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의 회기는. 그것도 안 했어요. 거의 국무회의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형태, 절차 모두 다 무시하고 한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오는 거를 과연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속내는 많은 경우 아까 이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인용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음 대선에 대한 속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아닌데요. 그래서 한번 저는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정선거를 믿고 계신지,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 여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본인도 다시는 안 하실 거라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장관들, 고위 군인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계엄을 한다 해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야당에서는 계엄 면허설, 어떤 분은 또 살인 면허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대표는 꽃게 밥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때 진행됐으면 연평도에 꽃게 밥이 됐을 거다. 꽃게가 인육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은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를 확신시켜주지 못해요. 근데 헌재에 대해서 아쉬운 거는 부정선거에 관해 증거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준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받아줬으면 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국무회의 절차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때 국무위원들 기다렸습니다. 그게 정족수 맞추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때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됐을지 몰라도 국무회의의 형식적 절차적으로 조금 그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그 행안부 장관인가 그분도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증언을 했죠. 저는 예, 이 정도 회의록이나 하겠습니다. 부서가 없어도 예.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네, 그렇죠. 판단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 부서의 존재 여부만으로 그 행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학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벼운 위반이 아니에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절차를 지킨다는 학설이라 것은. 그러면 헌법학계에서의 맞습니다. 학설인가요? 그거 위반만으로도 무효라는 학설도 꽤 있어요. 예. 예. 차 교수님 그 말씀하신 거 들으면 제가 가끔 우리 이건태 국회의원님이 법률가 같으시고 차 교수님이 정치인 같으십니다. 자, 대통령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더욱더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이건 범죄 전혀 맞지 않죠. 윤석열이든 박성열이든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이 재판할 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예. 좀 말씀드리고 저는 그 뭐 우리 차 교수님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거는 유권자 입장으로서 충분히 표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법률과 헌법 이 전문 지식을 지금 논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돌아오셨을 때 계엄을 다시 하겠다라고 언지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고 계신데 야당에서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우리가. 근데 저는 전문가분들은 이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 없이 2차 계엄을 할 것이다. 뭐 어떻게 또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67% 저희 국민의힘과 이 자유우파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건 선관위 책임입니다. 저는 선관위가 자신의 이 유권자가 내가 이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선관위가 내 권리를 정확하게 관리하는지 내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됐어 이제 믿을 테니까 그만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공개하고 모든 걸 다 개선하고 정말 돈과 노력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다 해서라도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갑재 씨 한 분의 뭐 그 주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부정선거 있다 없다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 많은 국민들이 저희 진영에서 특히 선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지금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좀 해봅시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이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있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후의 보루 선거가 딱 치러졌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못 믿겠다. 이런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좀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합니다. 더 들어오십시오.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한 2월쯤에 제가 알기로 행안위에서 이 선관위에 관련된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동의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행안위 물어보시면. 근데 이게 유야무야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전 그런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증인은 물론 선관위에 대한 의혹이 있는 분들을 모시겠죠. 이분들이 질문 하나씩 내놓은 거 논리들 선관위가 와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면 그걸 보는 국민들 바보 아니시거든요. 들으면 이 여론이 60, 50, 40, 30, 20대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괜히 부정선거 있었냐 없었냐 부정선거 있다는 예. 사람을 마치 음모론자로 몰고 가는 이 과정은 부정선거 알겠습니다. 논리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차 교수님. 이제 예를 들어 형사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떠한 정도의 형벌을 줄지를 정하죠. 가장 그 관대하게 내릴 수 있는 전제는 뭐냐면 자백입니다. 반성이고. 지금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을 어기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법률 위반 그 하나하나들이 정말로 명백한 것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계엄 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절차도 안 지켰습니다. 부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으로 봤을 때 내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수적인 검찰에서 내란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런 식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또 그것의 전제가 된 부정선거론
혹시 부정선거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 읽어보셨나요?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득됩니다. 다만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파되지 못한 건 저도 유감스럽지만 최소한 대통령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사법시험을 몇 번을 보셔서 되신 분이고 그 판결문을 당연히 읽어보셨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게 하는 합리적인 법률가라면 받아들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심판 과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절차 위반, 요건 위반,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론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 그것을 반성하고 뭔가 내가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계엄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보는 겁니다. 반성과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달라져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모습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행위에 영향을 장래에 미칠 거라고 판사로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좀 잠시만요. 이건태 의원 발언권도 좀 보장을 해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선관위 이 책임이라고 그러셨는데 부정선거 먼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정선거 저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동의한다. 그 먼저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 선관위 책임을 논하는 전제로는 뭐가 깔려 있냐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이 깔려 있어요. 이 선거 무효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대법원은 다 하나하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그간의 대법원 판결을 볼 때 이 주장은 증거 신청을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간의 대법원, 우리 대법원이 다 잘못된 판결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 불법 위헌 계엄을 한 번 한 사람은 또 한 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어라. 그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인 저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다른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 기소돼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다시 돌아온다면 이 형사재판을 뒤집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다시 제2 계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예.